오늘의 주제는 금융사고, 역사는 반복된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금융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왜 이런 금융사기 사고들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건이 벌어졌을 땐 되게 크게 이슈화가 되는데 조사하고 처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들 묻혀요. 이게 또 결과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긴 하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 또는 뭐 여러 이유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 관련자들을 이니셜 처리를 해요. 우리가 궁금한 게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단순하고 처벌은 매우 간략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라임 사건 엄청나게 이슈화 됐었잖아요. 하지만 뭐 그 김봉현 씨인가 그분만 몇 번 좀 뭐 도주하고 이런 거로 이슈가 됐지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벌어지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처벌을 할 거고 얼마를 회수했고 이런 내용들 전혀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국내 사건 심지어 라임 정도로 이슈가 돼서 온 국민이 다 아는 사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짜잘한 것들은 뭐 거의 해결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오늘 약간 주제 포커스는 국제부예요. 이번에 그 신한 금융투자 LP 사고도 제가 국제부라서 좀 의혹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도 국제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정 사안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간략하게 언론에 노출됐던 정도로만 얘기 드리면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시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외 전환사채죠. 이게 뭐 대표적으로 세양선박, 나중에 CN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를 비롯해서 이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UCI 콜스라는 주문 실수 관련된 사건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LG투자증권 주식 미수금 사건. 이거 얘기 드리고요. 국제부는 아니지만은 리타워텍이라고 또 엄청나게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전혀 모를 텐데 요 얘기 그리고 ELS 종가 조작 사건,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 이런 거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환사채 발행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IMF 이후로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자들의 로망이 엄청나던 시절이었어요. 외국 자본 유치했다 그러면 주가 뻥 뛰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가서 헐값매각 논란이 일었던 뭐 제일은행 이런 사건들도 초반에는 외자 유치했다고 막 언론에서 막 엄청나게 좋은 일처럼 홍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투자할 때 보면은 종목별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관련돼서 소진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그 한도가 차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하던 시절로 증권시장이 매우 비효율적이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자 유치 뉴스가 나와요. 어떤 특정 기업이 외국에서 뭐 몇천만 불 자본을 유치했다. 그러면 이 당시는 지금은 약간 코인이 약간 테마지만은 이 당시에는 주가 상승 테마가 외국 자본이던 시절이었어요. 달러가 들어온다는 거는 외국인들 이게 약간 좀 사대주의라 그러나요? 외국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건 이거 검증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뻥 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증폭시켰던 거는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이것도 또 지금 사람들 이해 못하실 텐데 지금은 주식 팔고 그날 주식 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 주식을 팔면은 새로 주식을 사려면 이틀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이 전산화가 되면서 내가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틀 있다 돈이 들어올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식 투자가 가능하던 때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지금 너무 당연히 심지어 MTS까지 있긴 한데 이 당시는 이제 개인이 주식 투자를 직접 할 수 있고 주식 판 돈을 오늘 바로 쓸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열풍이 불면서 개인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 확산도 빨라서 옛날에는 외국 자본 유치에도 며칠씩 반영되던 게 외국 자본 유치다 그러면 그날 바로 주식이 움직이던 거였습니다. 자, 내막은 사실 해외 시비인데 이게 결국 해외 전환사채거든요. 이제 와서 보면은 그냥 해외 증권사가 전환사채에 투자해 준 건데 뭐 그래도 기본적인 건 검증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외국 증권사니까 뭐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좀 더 좋아서 그 회사에 좀 기본적인 거는 재무제표는 확인했을 거다. 이런 정도 있을 거라고 보면은 다행인데 결말은 뭐 아닌 사례들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근데 해외 시비를 발행하면서 최대 주주 주식을 빌려요. 해외 시비 발행했다는 뉴스에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갔을 때 해외 시비 투자한 외국 증권사들이 거기다 주식을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냥 차익 공매도죠. 차익 공매도를 한 거예요. 해외 전환사채니까 주식 전환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올라간 가격에 주식을 팔아놓으니까 수익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서 대주주한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자본 유치인데 외국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은 해외 시비 발행한다고 주식을 현금을 납입하고 대주주 주식을 빌려서 일주든 한 달이든 주가가 튀어오르면은 그날 주식을 팔아서 돈은 다시 회수하고 원금은 다 회수하고 원금 플러스 알파를 회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 사실 나중에 가서 보면은 작전에 활용된 걸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많았지만 뭐 그거 다 밝혀지진 않았고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초반에는 증권사 국제부에서 하다가 제가 그 채권 돌려먹기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한 증권사 국제부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야 저기 뭐 하는 거야? 국제부가 뭐 한다는데요? 야 우리도 스카우트해 해가지고 여기저기 국제부를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너무 많이 하면은 막히잖아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UCI 콜스 사건이라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거 2000년대 한 중반 7년 이쯤 같은데 루보랑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작전주처럼 뉴스 나서 뻥 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쭉 올라가는 거. 이게 뭐 최근에 그 SG 사건 이런 것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그런데 주가가 10배 올라가다가 왜 올렸는지는 오늘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가 10배 올라가다가 하한가가 났어요. 올라갈 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실 뭐 뉴스에다가 M&A 얘기 나오면 그냥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거기 외국인 투자까지 있으면 대박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올라가던 주식이 하한가가 갔어요. 하한가가 그러니까 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주식이 올라가면서 워낙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언젠가 빠질 텐데 언제 빠지나 보다가 하한가 나니까 사실은 불구경이죠. 남의 집 남들은 손실나고 하한가에 주식 안 팔려서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한가 같다 이러면서 약간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한가가 갑자기 풀렸어요. 누군가가 50몇만 주 주문을 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한가 풀리나 이러고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하한가가 갔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금감원에도 사건 나면 보고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고객 주문 착오 입력 등 증권 사고 방지 대책 마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아래만 보시면 됩니다. 국내 증권사 국제부 문제라 그랬잖아요. 국내 증권사 국제부 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UCI 콜스 주식 매도 주문 59만 주 매도 주문을 매수 주문으로 착오 입력했다 이런. 사람들 말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조사를 했는데 이게 증권사 직원은 전화 통화하면 다 녹취가 되거든요. 자,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영업 직원은 고객의 매도 주문을 접수하여 매도 주문 전표를 작성. 뭐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증권사에서 보면은 이 법인부 직원이 직접 주문내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에게 따로 주문해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그래서 이를 접수한 증권사 트레이딩 팀 직원이 매도 주문을 매수 주문으로 착오 입력했다는 거예요. 58만 9,500주를 시장가에 팔라고 주문이 와서 전화 들어보니까 팔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주문은 매수로 된 거예요. 자, 이거 나중에 법적 다툼 가가지고 제 기억에 무죄로 나온 걸로 기억해요. 이 직원 진짜 실수한 거다 이렇게 무죄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의구심을 못 거두죠. 이게 물론 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만, 네. 야 이거 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단순한 주문 실수가 아니라 주가 조작한 종목에 대한 주문 실수였던 거예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게 주가가 올라가던 시절에 뭐 외국 펀드에 블럭딜 해가지고 주가 올리고 그랬거든요. 이미 해외 투자 이거기 결국 나중에 뭐 국제부 직원 관련됐던 거로 다른 국제부 직원 관련됐던 거로 나왔는데 해외 투자 유치한 것처럼 해가지고 주가 조작한 주식이었고 이게 UCI 콜스 직원들 명의로 신용거래를 했어요. 회사 직원들한테 증권계좌 터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로 대출 일으켜가지고 주식을 매매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증권사도 보니까 이 직원들한테 신용으로 그러니까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하한가가 가면서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 증권사도 울고, 증권사 울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증권사는 직원들한테 물어내라고 연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UCI 콜스 직원들은 회사 망했지, 나도 모르게 대출 낸 거 갚으라고 증권사 전화 오지 난리 무르쓰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주문 실수가 나갔다는 거죠. 국제부에서. 그래서 이런 거 참 슬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요 번외로 이게 이제 사고냐 실수냐 억진자 이런 얘기인데 또 증권사 밑에서 얘기 들어보면 사례 되게 많아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모주예요. 지금 상장 폐지된 종목인데 첫날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몇만 주 때려라는 주문을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부 주문은 때려 그러니까 위로 때리나 아래 때리나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기준에서 그냥 매도 주문이라고 인식하고 매도를 낸 거예요. 근데 주문 체결 이후에 해당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기관 투자자한테 잘 팔았습니다라고 연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 투자자는 야 내가 때리라 그랬잖아. 위로 때리라는 얘기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매수 주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공모주예요. 공모주인데 구주가 없었어요. 구주가 없다 보니까 유통 주식이 없는데 없는 주식을 팔아치웠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불법 공매도가 되잖아요.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식을 빌리러 다니다가 내막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불법 공매도로 보일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사례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생기긴 합니다. LG투자증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지금은 안 쓰는 단어 같아요. 거의 안 들어본 단어인데 한때 주식시장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이요. 머리가 검은색인데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나 미국 어디 가서 한국 주식을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은 검은데 외국인, 이름만 외국인이다 해가지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까처럼 외국인 우대 정책이 많을 때였어요. 웃기죠. 20년 전인데. 외국인 우대 정책이어가지고 법인부인데 증거금 체계가 달라요. 국제부는. 통상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은 현금을 전액 넣지 않고 이제 증거금 제도를 활용하긴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100% 다 외상 결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주식 사면은 주식 대금은 산 다음에 이틀 있다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대금의 40% 정도를 담보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에게 이걸 면제해 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주식을 사놓고 대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었어요. 다행히 주식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 주식들이어가지고 당시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손실 났던 거로 얘기 기억나는데 이 뭐 큰 상관은 없었지만은 이게 이렇게 묻힐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이면을 보는 게 이 매수 주문 냈던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날이에요. 아마도 파생상품 가격 조작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지만 이것도 뭐 뒤에 가서 뭐 내막이 밝혀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또 리타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잊혀졌지만은 한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리타오텍 얘기하면은 할 말 많은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A&D라고 지금은 완전 생소해서 들리지도 않는 기법인데 M&A의 A와 R&D의 D를 따온 거예요. 일단 사놓고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사놓고. 그러니까 M&A랑 좀 다르게 시너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인수부터 해놓은 다음에 내가 살려놓을 테니까 믿고 투자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이게 잘 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심지어 엘로모바일이랑 큐텐이랑 유사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내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데 인수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주식을 주고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리타오텍의 마지막 펀치가 외자 유치였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건데 영화에서는 이걸 설거지라는 표현 썼는데 결국은 리타오텍이 설거지한 아이템이 외자 유치였어요. 외자 유치인데 슬픈 얘기가 1조 4천억을 투자받았다 그래요. 리타오텍이. 1조 4천억 외국 자본을 투자받았다고 밝혔는데 내막을 살펴보니까 밤 11시에 입금했다가 새벽 2시에 상환했어요. 돈을 빌린 거예요. 외국 자본을 투자받은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외국 자본을 빌렸던 건데 빌린 것도 뭐 길게 빌린 게 아니라 이 돈이 밤 11시에 입금됐는데 새벽 2시에 상환을 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 기준이 하루 이상 외국 자본이 있으면 투자 유치라고 인정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몇 시간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넘어가기 1시간 전, 밤 12시까지 입금돼 있어야 되니까 밤 11시에 돈을 빌려줘서 새벽 2시에 상환받아가는 사례. 이건 뭐 국제부는 아니지만 이게 국제금융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너무 외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심지어 리타오텍 이분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 뭐 이게 뭐 아마 전혀 뭐 법적으로 처벌 안 받으셨을 거고요. 이거 이미 싹 정리해가지고 이슈화 되기 전에 이미 원래 외국 국적자세요. 미국 국적인가 뭐 홍콩 국적인가 뭐 그러신데 요건 싹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뜨셔가지고 뭐 지금도 뭐 리타오텍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무슨 뭐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분 나중에 국내 투자도 또 법인 이름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마치 성공한 금융맨처럼 나오셔가지고 하버드에 뭐 장학금도 많이 내시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슈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피해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성공한 금융가로 지금도 잘 나가고 계세요. 요것도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ELS 백투백 해지라는 게 있어요. 백투백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ELS 가입을 하면은 고객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도 있고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데 이거 관련된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외국계에 넘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사는 상품만 팔고 이 상품에 대한 운영은 외국계에 넘겨버리고 국내 증권사는 그냥 수수료만 먹는 이런 걸 백투백 해지라고 하는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ELS 해지 운영을 통상 외국계에 넘겨 지금은 국내 증권사들이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증권에서 한 10년 전쯤에 이거 직접 해보겠다고 하다가 누적 손실 수천억 났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이거 해지 직접 하다가 코로나 때 엄청 고생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여간 이 얘기가 나오던 시절은 대부분 백투백으로 해지하던 시절인데 ELS 만기 날 뭐 몇 프로 이상이면은 수익이고 몇 프로 밑으로 빠지면 손실이잖아요. 이 해당 종목의 종가 무렵 뭐 3시 마감이었으면은 한 2시 40분부터 막 파는 거예요. 주식을 막 팔아서 결국은 2시 40분까지는 야, 나 몇 프로 수익 내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십 프로 손실을 떠안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ELS 해지하는 부서도 오늘까지의 손익을 가지고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주식을 안 팔고 다음날로 넘어가면 이 주식 변동은 내가 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ELS 해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너무 대량의 주문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요. 이 당시에는 종가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되고 나서 뭐 3일의 종가를
평균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건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뭐 도이치옵션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10년 넘은 사건이네요. 도이치옵션 사건을 보면은 차익 거래를 한 거예요. 차익 거래를 현물과 선물을 가지고 가격차가 좁혀지는 매매를 한 건데 현물이랑 선물이랑 가격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잘 안 보시면은 뭐 1포인트 남짓 차이라 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선물 가격은 만기날 현물 가격으로 정산을 받으니까 언젠가는 두 개의 가격이 같아져요. 무조건 같아져요. 예, 무조건 같아지다 보니까 이 가격차가 같아질 거를 대비해서 요 현물 선물 가격차가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이 베이시스가 조달금리 이상으로 벌어지면은 진입하는 거고 그 아래로 들어가면 청산하고 심플하게 현물 매수, 선물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현물 매도, 선물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통상 선물이 좀 더 비싸거든요. 현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싼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아놓는 거예요. 자, 이 포지션을 가지고 오다가 만기날 사실은 선물 만기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선물 만기날 정산 받는데 이거를 선물 매도를 품매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만기일 종가에 가지고 있던 현물을 모두 종가에 매도 주문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시장은 엄청 빠지거든요. 시장은 엄청 빠지지만 나는 품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먹는 건데 이 매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긴 그래요. 차익 거래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고 차익 거래한 거 청산하려면 종가에 청산해야 돼요. 장중에 청산하려고 그러면 손실 나거든요. 왜냐면은 눈으로 보고 주문 냈는데 그 사이 가격이 변하잖아요. 하지만은 만기날 종가는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이랑 똑같아지니까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 정보를 매매에 활용하면 불법이에요. 내가 오늘 종가에 대량 청산할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품매수를 하면은 불법인데 사실 이 무렵에 차익거래 많던 시절에는 다시 만기날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랬어요. 야 오늘 청산한대냐 오늘 청산한대냐 이런 전화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다들 불법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하여간 어쨌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고민해볼 문제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백투백 해지 같은 것도 그렇고 일부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이해해요. 야 이거 말이 되냐라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하는데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어이가 없는 거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뭐 사건 나쁜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나쁜 짓 할 수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거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무수히 많은데 피해자는 무수히 많고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뭐 제가 과거 사례만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뭐 코인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뭐 코인 자체를 약간 허상이라고 보는데 코인 올라가는 것도 사실 보면은 그들도 인정하잖아요. 가치 없는 건 인정하는데 올라가는 거 이것도 사실 나중에 밝혀지고 나도 뭐 누가 처벌 받을지 모르겠어요. 여간 안타까운 건 지금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화가 나는 거는 법이 피해자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잖아요. 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